예, 이 시간은 고등교육 현안 논의 시간입니다. 대교육 회장을 역임하신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님께서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교육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에도 탑재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발표 자료는 우리 대교육 홈페이지 이 자료실에 탑재를 하고요. 우리 총장님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약 45분에서 50분 하시고요. 질의응답은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이 총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좀 드리려니 상당히 좀 떨리고 조금 주제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전전 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저 대교협에서 부탁한 어떤 강연을 좀 주제넘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대개는 이제 이런 모임에서 회의에서 외부의 시각으로 대학을 좀 바라본다든지 해서 외부 특강을 맡기는데, 내부자인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지금 현실을 공유하고 또 공감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제가 한번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용 중에 워낙 이 대교협 이 강연한다는 것이 참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수도권 대학, 또 지방대학, 또 국립대, 사립대, 또 여러 가지, 또 지방대학 중엔 또 지방국립대, 사립대가 있고 거점대가 있고 등등 해서 또 교육대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혹시 내용 중에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생각하시고, 또 발표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 변화, 이건 간단하게 제가 좀 같이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의 현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간단하게 또 리뷰를 좀 해보고, 대학의 역할과 혁신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든지 자료로 대신해서 볼 수 있고, 이 대교협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총장님들이 원하신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그래프를, 이 도표를 제일 앞장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 국가 경쟁력은 2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의 경쟁력은 한 27위, 30인데 IMD 64개국 중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은 47위, 심지어 55위인 적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인재를 길러내야 되고 학력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걱정스럽다라고 했는데, 작년 22년도는 국가 경쟁력이 27입니다. 다시 반등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처지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 대학들의 어떤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앞 페이지에 이 그림을 공유 드립니다. 사회 변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인구는 2100년까지 104억 명 정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천만 명 정도에서 2100년에 한 2천만 명 정도까지 줄지 않겠나 하는 암울한 어떤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 한 1년에 10만 명씩 지금 현재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산율은 0.81 정도이고 출생아 수는 26만 명 정도이니까 24년 후에, 아니죠, 18년 뒤에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대학을 들어오게 될 때 대학 진학률 70%를 생각한다면 18만 명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 대학 정원은, 대학 입학 정원은 어림잡아 50만 명, 누구는 47만 명이라고 합니다만 5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출산율은 지금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0.81까지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0.63이라고 되어 있고 전국 평균이 0.81입니다. 수도권보다 지역의 출산율이 좀 높죠.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있습니다. 뭐 첫째 아이는 뭐 700만 원 주고, 둘째 아이는 뭐 1,5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이는 2,600만 원까지 준다는 그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각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은 최근에 이슈가 지방 소멸 이슈를 말씀드립니다. 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 과밀화가 가장 심각하고 집중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그 지방 소멸 위기의 지역입니다. 즉 2040년, 2060 몇 년까지 봤을 때 결국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고, 현재 수도권으로의 그 쏠림 현상은 전체 인구는 한 53%, 청년 인구는 55%까지도 2067년까지 계속 집중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수도권의 청년 인구의 유출 원인은 첫 번째가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자료입니다만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자리,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주거 등등의 순으로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됩니다만, 이 일자리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교육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기업을 열심히 유치했더라도 핵심 인력은 지역으로 따라오지 않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수도권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또 본인도 좀 그 기회가 된다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저출산 문제, 두 번째는 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교육 중에서도 이 바로 고등교육이 가장 그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제가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것이 수도권에 생각보다 집중돼 있다. 특히 기업이라든지 여기 보면 천대 기업 본사는 86.9%의 매출액의 86.9%고 거의 한 7,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 우리 문제는 학력 인구죠. 지금 총장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학력 인구는 향후 20년 동안에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숫자 좀 짙은 색이 고등교육의 전체 인원인데 241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2040년에 줄 것이다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6만 명이 태어나서 70%가 대학 입학 자원이라고 본다면 아마 저때 2040년에 1학년 신입생의 학생 수는 18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미충원은 이미 현실화됐죠. 재작년부터 돼서 여기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고등학교에 교수님들이 잡상인 취급을 받는다든지, 어떤 대학들은 신입생 전원에게 노트북을 선물로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올 입시에서 미달 대학이 68개 대학이나 되고 그 중에 지방대가 59개 교다. 또 정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전국에 26곳이나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이미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한 대학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이 정원 감축이나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마다 이 정원 감축을 추진해서 2021년까지 약
18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뭐 7만 명, 4만 명, 6만 명, 1만 5천 명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 여전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더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즉 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지는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본적인 문제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재정대학의 이 고등교육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각 정부가. 그리고 이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또 가장 문제를 총장님들께서 한 3가지, 4가지를 줄기차게 10년 이상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고등교육, 대학의 재정 확충 문제, 규제 완화 문제, 평가 철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만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대학 총장님들은 역시 사업 제안서를 쓰기에 급급하고 규제에 좀 얽매여 있는 그런 시간이 지속됐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여러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뭐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이죠. 아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위협받는 일자리는 약 1,800만 개 정도 될 것이다. 한 70% 정도가 위협을 받고 혹은 없어지고 대체될 것이다. 그럼 과연 여기에 리플레이스가 되는 직업군에 대한 인력은, 인재들은 과연 누가 양성해야 되는가? 이 대학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미래차, 바이오, 또 탄소 중립이 이제는 뭐 생활 분야까지 침입을 했고 로봇가 역시 여러 가지 뭐 생활 전반에 침투한 사례죠. 뭐 챗 GPT인가요? 그것은 뭐 2달 만에 1,0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그다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혀를 내두르고 뭐 하버드 로스쿨 시험을 합격하고 와튼 스쿨에 MBA 수업을 들어서 B학점 이상을 받는 챗 GPT는 뭐 지금 벌써 신문에 아마 어제 신문에 상당히 뭐 많이 이렇게 소개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MZ 세대가 지금 대세이고 또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져서 이미 우리나라는 원격 수업 이수학점 상한을 폐지하고 또 국내외 대학 공동 100% 온라인 학사 과정을 승인하고 100% 석사 온라인 과정을 이미 승인해서 여러 대학에서 이미 이것을 신청해서 최근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 사이버 대학의 대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미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융복합 교육이 지금 상당히 좀 필요로 해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대학이 현재의 재정 상태나 현재의 규제 아래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등록금 동결 문제입니다. 등록금은 15년째 현재 동결이 됐죠. 앞에서 우리 대기업 회장님하고 동아대학 총장님께서 원래 등록금을 인상을 4%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실질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면 국공립 때는 25%가 등록금이 감소된 것이고 사립 때는 23.4%, 뭐 합쳐서 24% 정도가 2008년에 대비해서 등록금이 인하된 겁니다. 도대체 국립대의 경우에 기성회계직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등록금으로 뽑은 직원들, 뭐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금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역전돼. 이 데이터는 제가 한번 우연히 구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2014년 이전에는 이 고등교육 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중등교육이나 초등보다 높았습니다. 2014년에 제가 이 발표 때문에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았는데 2014년에 역전돼서 그 차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000달러, 13,300달러, 11,200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대학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중등교육이나 이 초등교육보다 사실은 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턱없이 모자라고
OECD 38개국 중에 여전히 32위고 또 OECD 평균의 64%밖에 되지 않고요. 초중등교육은 지금 현재 143% 수준이죠.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1970년도에 이 교부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958년도에 의무교육 교부금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71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그 처음에는 한 10%, 11% 정도 됐었는데 2020년까지 계속 올라가서 2020년에 드디어 20.79%가 내국세의 20.79%하고 국세 교육세를 포함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현재와 같이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공교육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커지고 있고 고등교육은 기재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정부 예산이 638조 가운데 교육 예산이 102조인데 이거는 정부 예산의 한 6%쯤 됩니까? 뭐 그 정도로 뭐 더 이상 교육에 어떻게 더 투자하란 말이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원인이 바로 초중등의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어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뭐 12조, 13조 정도를 받고 그 안에는 다시 국가 장학금이 있어서 이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9.37조인가요? 그거를 갖다가 그것도 역시 1.72조가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교육세 부분에서의 반 50%인 1.5조를 이쪽으로 편입이 돼서 정말로 긴 투쟁 시간 동안에 아마 이 대교육 회장님이 아마 앞에 진두지휘를 하시고 또 아마 이번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엄청난 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비 지원 격차입니다. 원래 제가 이 강연을 어떻게 좀 요청받았냐면 대학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좀 자신이 없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대학 균형 발전, 이게 다 지금 총장님들 입장이 다른데 제가 대학을 균형 발전 시킵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연구비 격차입니다.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비는 약 전체 대학의 63.2%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전부 다 상위입니다. 포스텍,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 다음에 서울대 2.5배, 국공립대 4.5배 연구비를 이 이스트 대학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학들은 연구비의 거의 대다수가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지원금입니다. 한 75% 정도가 정부 지원 예산이고 그 연구비 중에서 가장 포션이 큰 것이 과기부 퍼센트, 과기부가 35% 정도 됩니다. 정부 연구개발 그 예산 중에서 그 75% 중에서 그러니까 과기부가 한 35% 되고 그 다음에 산업부, 그 다음에 방위청, 그 다음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정부 예산 중에 그 연구비 포션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8%를 400개 대학이 연구비를 나눠 쓰고 있는 것이고 이 35%나 되는 이 과기부의 연구비 예산이 4개, 5개 대학에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다 지원되는지 얼마가 지원되는지. 왜냐하면 그쪽 대학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 데이터로 본다면 그 엄청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카이스트가 6억이죠. 지스트가 4억 5억이고 그죠? 국공립대 평균이 1억 4천, 4년제 평균은 9,500, 그죠? 사립대 평균은 7,800만 원. 데이터를 이거 제가 새로 평균 내고 뭐 더하기 나누기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났었는데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더만요. 그래서 이 4개 이스트 대학,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4개 대학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해제 결정이 되면 그 해제 이전에 그 총인건비 제도가 있었는데 즉 말해서 그 어떤 특정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올 때 월급을 연봉을 3억, 4억을 주려면 다른 교수님들을 좀 2명을 좀 줄이거나 월급을 줄인다든지 해서 전체 인건비를 맞추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할 필요 없이 마음껏
우수 석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기관에 해제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포닥이라든지. 그래서 우수 그 연구력을 그 이스트 대학에 맡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결정이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이스트 대학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과도한 규제인데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대교협 회장을 했고, 그 당시에 유은혜 장관하고 고등교육 혁신 타스크포스를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여기 보시면 그 엄청난 규제 개혁안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때 열 몇 개가 받아들여지고 대교협 회장이 끝나고 2, 3년 뒤에 돌아보니까 그 수용이라고 됐던 것이 전부 한 2, 3년 지난 다음에는 추진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말해서 교육부에 수용을 했었는데 타부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다 추진으로 다 바뀌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규제 완화 제안한 것 중에 과연 몇 개나 바뀌었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연도별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중복된 과제를 빼면 약 한 128건 중 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수용됐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드립니다. 대학 경쟁력이 지금 후퇴되고 있죠. 우수 교수님 유치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대학 교육의 부실화는 학생, 기업, 지역사회 피해가 돼서 결국은 수도권이 과밀화돼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국가 경쟁력마저 위태롭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대학의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걸 자료로 나타내고, 또 최근에는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자주 신문에 나죠. 대학무용론. 그래서 주요 대기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글 아카데미라든지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등 해서 왼쪽에 보시면 한 3년 전에 그 미래사회 2030년을 예상한 것인데요. 2030년도에는 그 기업체 서티피킷과 대학의 졸업장과 동료의 보증, peer endorsement, 동료의 인정, 이게 아마 같은 정도 레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반문을 합니다. 도대체 최근에 어제가 오늘 신문에 계속 나죠. 기업들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의 덕목이 뭐냐? 책임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이다. 그죠? 이 도대체 책임은 누가 가르칩니까? 소통은 누가 가르치고 사람 됨됨이를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주요 대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맡겨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이 무용론도 등장하고 합니다만 우리 대학들은 꿋꿋하게 아마 우리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계속해서 현재 이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 제고, 또 지방 소멸 문제, 출산율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정책을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고, BK 사업, 링크 사업 등등 수행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고등교육의 재정이 확충됐는가, 또 규제 완화는 과연 얼마나 됐는가, 평가는 이번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만, 제가 아까 질문했죠. 대학 기간 평가 인증, 이 대교육 주관으로 하는 기간 평가 인증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각종 사업들은 우리 총장님들이, 제가 2016년에 처음 총장이 됐을 때 선배 총장님들이 4년 내내 제안서만 쓰다가 총장 그만두고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안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이 대학을 믿고 대학의 어떤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이 사업을 만들고 사후에 이 성과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85번입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 해서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올해부터 아마 출범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개 지방대학에 대한 것은 지자체로 그 교육에 대한 권한과 각종 지원을 지자체로 넘긴다고 합니다만 참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학에서는 지자체마다 그 입장이 다르고 또 지자체의 성격이라든지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서 이 대학들의 어떤 운명이 좀 달려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들이 의견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대학 관련 주요 정책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9.74조 원이 신설이 됐죠. 여기는 사실은 8점 몇 조는 이미 있던 것이고 1.72조가 만들어졌죠. 1.5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에서 넘어오고 2천억이 교육부에서 매칭을 해서 1.72조인가가 그 특별회계에 더해졌다. 그 다음에 대학 기본영양진단이 폐지되고 그 다음 대학 설립 운영 4대 요건을 개편해서 입학 정원 내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대학에 주겠다. 그리고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학에는 편입학을 그동안에 모집 단위별로 운영하던 것을 대학에서 총정원으로 해서 지금 첨단 산업의 주기가 아주 짧아지고 있는데 편입생들을 대학에서 전체 총정원으로 관리하게 되면 총장이나 대학에서 원하는 분야의 편입생들을 우리가 좀 편중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아마 한 2, 3년 뒤에 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히 지방대학에만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해서 원래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만 각 대학들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아마 내년에는 아마 이 편입학 그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대학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단위 학위 과정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같은 것이죠. 즉 현재 재정 확충,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진단, 평가 폐지 등의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같이 맞게 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같이 보태서 제대로 이 고등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해서 이미 저희들이 했었죠. 그래서 25년도까지 16,197명을 감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인데 쭉 정리해 놨으니까 자료를 혹시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입니다. 여기 이슈들이 많고 우리 지방대학에서는 심지어 국회에 가서 데모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내고 수도권 대학하고 이 지역 대학 간에 갈등의 조짐이 있을 정도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한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15만 명을 2031년까지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발맞춰서 지금 각종 계획들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그 다음에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에 3개를 갖다가 원래 2개를 더 추가하든가 3개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그다음 반도체 특화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반도체 특화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교육전문대학, 여기 교육대학에 계시는데 2023년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 시범운영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아마 교육대학에서는 아마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아마 대안을 4+1제라든지 등등 해서 아마 새로운 좀 제안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특히 학자금 대출을 좀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라이즈 사업이라 그래서 완전히 RIS 사업에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즉 지역 혁신에 대학을 끌어들여서 지자체와 함께 이 지역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 해서 RIS 사업을 확장해서 RISE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오늘 우리 교육부에서 와서 제 발표 끝난 다음에 교육부 장관하고 대화 이후에 아마 고등교육 정책 발표가 아마 이 내용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자체로 뭐 권한을 이양한다는 등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네 번째는 핵심 첨단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을 좀 수립을 해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반도체 연구소,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대학들이 관심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 시간 내에 끝을 내려고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정심 이후에 좀 지겨울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저 총장님들께서 좀 집중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대학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사회 변화에 대한 대학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어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의 역할과 해외 대학의 사례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답을 구할 수 있다. 대학의 역할은 최근에 이 지식공장이다 해서 이 과학적 지식의 생산의 역할에서 최근에는 기업가적 대학 그리고 참여적 대학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역할을 우리 대학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뭐 다른 걸로 이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다 해서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체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와 시민사회 요구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이다. 그 대학의 역할은 바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혁신의 중추적인 허브의 역할을 우리 대학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뭐 수도권 대학이나 지역대학이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대학은 좀 더 그 역할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수도권 대학은 바로 이 국가라든지 전체적인 그 입장에서 그 좀 구체적인 면에서는 지방대학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역시 그 대학의 역할은 바로 기업가적 대학 또 참여적 대학의 역할은 우리가 반드시 대학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논리가 있는데요. 도시나 지역에 지금 요새 뭐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지방 소멸,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 유치가 아니다. 너무 기업 하니까 이제 반론을 좀 펴서 기업 유치가 아니다.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치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하나의 딱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원인은 가장 그 큰 원인이 일자리라고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과를 만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즉 대학의 연구력을 갖추고 있고 기업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자체에서 뭐 조금의 혜택을 준다고 기업이 망하더라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대학의 연구력을 갖추고 있고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을 때 저절로 기업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업 지방 소멸을 막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대학인데, 과연 지자체장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뭐 알고는 있겠죠. 느끼고는 있겠습니다만 인식하고 체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 저는 뭐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그 확답을 하기 어렵고, 지자체에서 아마 이런 의지는 없을 것 같고, 지자체 예산이 거의 꽉 짜여져 있어서 이 고등교육에 쓸 예산은 거의 제대로 확보가 다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총장님들이나 뭐 서울시를 간다든지 어디 지자체를 가면 지자체장들은 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뭐 추경 때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없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도 뭐 여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것도 역시 또 수도권 대학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장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바,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거다. 즉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1등이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전부터 줄기차게 주장되어 온 바가 있는 거죠. 즉 경북대학의 A, B 분야는 서울대하고 만만하다. 아니면 좀 더 상위다. 뭐 어떤 대학의 어떤 분야는 그죠? 적어도 특성화가 돼서 그게 건전한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 지방 대학들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의 단적인 것이 작년에 한참 신문지상에서 거론되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모임에 가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혁신의 핵심은 대학이다. 이런 말은 뭐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임팩트가 적어서 기업 유치가 아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전부 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무슨 말이냐 뭐 합니다. 대학에 투자해라. 대학 주변에 좀 투자하지 말고 대학 주변에 어떤 뭐 대학에 투자한다 그래 놓고 대학 주변에 어떤 뭐 시도 뭐 이렇게 주변에 표를 의식해서 투자하지 말고 대학에 투자하라고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배정을 해라라는 제안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클 크로우 애리조나 주립대학이죠. 뭐 우리 이번에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한번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혁신적인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대학을 혁신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에 제가 총장이 처음 됐었는데요. 그때 이 ASU가 이슈가 됐습니다. 학생 수가 10만 명이랍니다. 우와 뭐 이랬는데 요번에 가봤더니 2022년도에 학생 수가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학교의 오프라인 학생들은 유지가 되는데 온라인 학생이 10배가 됐습니다. 62,555명이 이 온라인 학생들이 되고 이 에드플러스라고 하는 아예 기업형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 온라인 교육을 아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2002년도에 총장이 됐답니다. 이제 21년째 총장을 하고 있죠. 그 총장하기 전에 또 부총장도 10년 이상 했다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부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를 방문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총장님들 중에 UC 시스템을 강조를 하셨었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면 캘리포니아 UC 계열의 대학이 있고 또 CSU,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UC의 30%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해서 오픈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50%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교육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되는 거죠. 2.5배 정도 되는데 주정부 예산의 한 10% 이상을 이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C도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사립대 등록금이 한 7만 불 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UC는 한 14,000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6,000달러,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2,000달러 정도로 누구나 이 대학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고 고등학교 이후에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얼마든지 UC로 진학할 수도 있고 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도 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든다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물 좀. 죄송합니다. 일본은 2008년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도에 인구가 1억 2,900만 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매년 10만 명씩 우리나라처럼 줄다가 최근에 작년에 한 해 7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남양주시가 하나 없어졌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현재 1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3년째
10만 명, 뭐 11만 명, 7만 명 줄고 있는데 이 가속도가 붙으면 바로 70만 명까지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들은. 하지만 대학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에 있어서 좀 둔하게 대만이나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좀 반도체 경쟁에서 처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오히려 채곡채곡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의 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대학이 767개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뭐 따지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대학 수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인 425개교가 재학생 수가 2,00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완벽하게 결부돼서 이 특성화를 이루고 있는 대학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런 소규모 대학들은 점점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대학 수가 계속해서 800개, 뭐 777, 782, 795, 803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새로운 산업에 기존 대학들도 대응을 하지만 또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은 현재 더 대학 평가에서 국제 경쟁력 부분에서 일본에서 1위 대학이다. 이건 2000년도에 설립됐다는 말씀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RIC입니다. 보시면 각 그 대학의 클러스터들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뭐 뉴욕 주립대 시스템, 메인주 시스템, 조지아 주립대 시스템 해서 20개, 30개 대학들이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지역 혁신에 혁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텍사스의 실리콘 힐스죠. 총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제1공장 파운드리를 지어서 현재 생산 중이고 작년에 이 텍사스 오스틴의 바로 옆에 있는 테일러시에서 제2공장을 착공을 해서 내년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 반도체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그 다음에 전력, 부지, 다음이 뭡니까? 바로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인력은 뭐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나 텍사스 주립대 등 해서 텍사스에서 얼마든지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로 지금 집을 옮겼죠. 그래서 뭐 개인 재산세를 뭐 4천억인가 세이브를 했다는 등 오크론도 이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기고 제2의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실리콘 힐스가 뜨고 있다. 그리고 지금 TSMC는 애리조나에 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짓고 있고 또 인텔은 오하이오 주에 짓고 있고 해서 미국은 뭐 잘 이렇게 균형 발전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반도체가 지금 파운드리는 세계 1위 아닙니까? 파운드리가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목숨을 걸고 15,000명의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데 그 신주 지역에 뭐 기업이 170개 정도 집중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수, 전력, 부지, 인력 면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작은 나라 대만에서도 가오슝이라고 하는 대만 남부에 어떤 단지를 지어서 지금 파운드리 2개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뭐 국립청콩대학이라든지 국립증산대학교의 반도체 첨단기술 연구대학, 반도체 혁신 및 지속가능 제조 아카데미, 뭐 스카이타워의 칩 설계 및 반도체 제조 전문 과정,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반도체를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연히 말매 대학 예는 이전부터 많이 거론된 바 있어서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덴 경우도 뭐 지난 4, 5년 동안 계속해서 동독 지역의 인구 감소와 이것을 드레스덴 공대가
이 뭐 여러 연구소 막스 프랑크나 이런 데, 그다음 폭스바겐 등과 협력해서 지금 현재 독일 최대, 유럽 최대 이 반도체 중심 도시가 돼서 실리콘 작센으로 불린다는 것은 뭐 여러 번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입니다. 히든 챔피언은 뭐 총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고 할 때 이 히든 챔피언이 그 중심 개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분야라야 되고 두 번째는 매출액이 한 뭐 400억 뭐 4조 이하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륙이나 전 세계에서 랭킹은 한 3등 안에 드는 아주 그 소위 말하는 강소 기업을 독일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 그래프입니다. 왼쪽이 히든 챔피언의 분포이고 오른쪽이 대학의 분포입니다. 즉 말해서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과 강소대학이 1대1로 매칭된다는 것을 거의 뭐 잘 알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프랑스 리옹의 학술 상점 역시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대학의 사례, 그리고 UC 대학의 어떤 시스템, 대만의 지역 균형 발전 사례 등을 본다면 우리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은 아마 쉽게 저희들이 유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정리했는 건데 이거는 뭐 좀 보시고 대입 자원을 우리 대학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대입 자원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가로로 외국인 유학생, 그 다음에 편입학 이런 쪽으로 대학이 문을 점점점 넓혀 나가야 되고 수직으로는 이 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학습, 성인학습자까지 오픈하고 최근에 그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평생교육 대상을 청소년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서 이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대학 대입 자원, 그다음에 대학의 어떤 교육이 상당히 수직으로 수평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규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최근에 각 지방대학이나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1학습 병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상당히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금 부담을 좀 감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방학 때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각종 규제가 아직도 좀 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자율화죠. 등록금 자율화는 사실은 등록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에 있는 규제를 완화해 좀 해제해 주면 되는 거죠. 즉 국가장학금 이유형하고 연계된 것을 고리만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전년도 3개년도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등록금을 자율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교육비의 재정 확충이 돼야 되는데 원래 1.7조가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7.2조 정도의 투자 확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즉 그 OECD 국가에서는 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경제 발전에 보다 이 고등교육에 아주 인색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총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이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마 주장을 해야 되고, 요 밑에 거는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24년도부터 등록금 자율화를 하겠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아마 교육부 입장을 며칠 전에 1월쯤에 밝힌 자료가 되겠습니다. 22년도 12월 28일 날 이런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왼쪽은 등록금을 만약에 상한 비율로 등록금을 올렸다면 저 정도 한 27% 정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총장님들한테 대교협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대학 규제는 바로 등록금과 재정 지원이다. 많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릴 거는 우리가 너무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서로
그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이 대학이 기능과 대학의 유형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서 대학마다 그 유형별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즉 세계적인 연구 교육 거점이 우리 대학은 되겠다. 아니면 고도의 수준 높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겠다라면 대학원 위주의 이 대학이 만들어지게 치면 될 것이고, 또 이게 폭넓은 직업인, 그 일반적인 직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합교양교육, 또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거점이라면 아마 보습교육이나 취업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상위대학으로 한 단계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면 될 것이고, 또 교양을 담당한다면 뭐 리버럴 아트 형태의 칼리지형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어떤 그런 대학들이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가 공유대학인데, 저희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이 가장 큰 대학이니까 종합백화점식으로 강원대가 중심에 있고, 강원도에 있는 15개 대학이 이렇게 위성식으로 짜가지고 기초학문이라든지 교양 같은 거는 강원대학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각 대학들은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분야로 일본처럼 강소대학이 돼가는 어떤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성한다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대학의 어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 공유대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설계부터 시작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공정, 반도체 조립, 반도체 검사 등등해서 수준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종류별, 또 대학별 인력을 기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유대학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적 연구 생태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사관 가속기 신청할 때 그때 자료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일본 방사관 가속기의 지역 분산 배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남쪽에서 중부 쪽으로 이미 유치되어 있어서 2022년도에 신규로 도호쿠 지역에 2개의 방사관 가속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연구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도권, 뭐 이런 쪽으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관 가속기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기업들이 몰려들고 연구자들이 오고 해서 그 말매의 외래순 벨트처럼 이 중성자 가속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융성하게 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하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연구개발의 어떤 여러 정책들이 균형 발전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학력 인구가 주니까 대학을 줄여야 된다에 70%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학을 문을 닫으면 교수님들, 학생들 빨간 띠 두르고 그때부터 데모를 할 거고 얼마나 좀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 대학은 또 교수님들은 어떡하며, 그죠? 그래서 그 대학을 문을 닫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생각한다면 그 대학을 갖다가 지역 대학의 개수가 많다고 이 구조조정을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대학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대학을 여기 보시면 뭐 교대하고 몇 군데 좀 빼고 324개 대학을 점을 다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었더니 시커멓게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분포를 하는데, 이거를 바로 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성장의, 지역 혁신의 허브로, 거점으로 이 대학을 좀 활용해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소규모 대학이라고 해서 이전에 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냐 교육중심 대학이냐 산학협력이냐 하는데, 이 반드시 그런 개념이 필요하냐 싶습니다. 지방 소규모 대학일수록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거점 국립대는 교육도 갖춰야 되고 연구도 갖춰야 되지만, 소규모 대학들은 오히려 연구력을 갖춰서 그 지자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방 소규모 대학이 교육 중심 대학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 대학을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수도권 대학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거점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그 교양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응을 하고 특정 분야의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지자체가 위에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즉 말해서 모든 대학이 도립대학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협력 체계에 교육부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 주체 간의 수평적 협업 체계가 돼서 대학이 지역의 그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고 지역을 혁신하는데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냥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예를 든 것인데 우리 대학의 사무국장님을 했었던 분이 저한테 주신 그림인데 이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건축가 프란시스 케르라는 사람이 고향에 이 학교를 설계를 해준 이 디자인으로 2022년도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재료인 진흙을 이용해서 학교를 짓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가벼운 재질로 지붕을 만들어서 지붕이 열리도록 하고 또 오른쪽에는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늘을 만들어준 이걸로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역의 혁신은 바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대학교를 예를 들면 작년에 울진 삼척간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주, 그다음 미국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산불의 피해는 수백조가 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산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 산불을 좀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바로 노벨상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 대학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이 현재의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제 강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표라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대학과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스탠딩 마이크를 각 분단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좌석에서 가까운 곳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곤하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께 질문을 총장님들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총장님들께서는 부총리와의 대화를 위해서 행사장으로 2시 55분까지 입장해 주시고요. 잠시 담소 나누시거나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55분까지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